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조사로는 인행사하고 마찬가지로 1교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중요도가 있죠. 실제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1교시 과목 때문에 떨어졌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3교시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1교시에 흔들린 사람은 2교시, 3교시에서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1교시에서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인행사도 그렇고 조사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개념들 외워야 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죠. 기본적인 암기가 뒷받침이 안 되면 시험 문제를 해독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정 정도 그거가 암기가 되는 경지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시험 문제가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게 인행사도 그렇고 조사론도 그렇고 굉장히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1교시 시험 공부를 하실 때에는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암기해 두는 거하고 기출문제 패턴에서 시험 문제의 유형들에 대한 감을 잡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차 부분 보시면 이게 이제 1장에서부터 14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6장의 단일 사례 설계라든지 14장의 조사 계획서 및 조사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13장이나 12장의 욕구조사, 평가조사, 질적연구 쪽도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매년도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쪽은 측정하고 척도 쪽. 그 다음이 5장의 조사 설계 유형. 그렇죠. 그 다음이 자료 수집 방법 10장, 11장 정도, 그 다음 9장.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5장하고 7장, 8장, 9장, 10, 11장. 요쪽이 5장에서 11장 사이가 6장을 빼놓고는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전반적으로 9회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뒷페이지에 기출문제 한번 보실래요? 기출문제 중에서 몇 번을 보시냐면 10번 문제 413페이지에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413페이지에 10번 문제. 이게 이제 9회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대략 어떤 감을 잡은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풀러갔는데 이렇게 본 적이 없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기본으로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신규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난이도 수준이 가장 낮은 상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답을 너무 어렵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굉장히 쉬운 수준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 평가에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나는 프로그램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실 그 이유를 잘 몰라도 답은 명확히 찾을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평가에서 기본 프로그램 평가를 우리가 조사론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람들은 내가 해당 프로그램을 하면 이 프로그램이 내가 의도한 뭐 자존감이나 우울 등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가설을 하고 실제로 실행을 통해서 그걸 검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구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도식이 성립이 되죠. 프로그램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건 독립변수가 돼요? 종속변수가 돼요? 독립변수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기대하는 효과, 이게 바로 종속변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그 프로그램을 독립변수, 즉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와 관련이 없는 건 뭐예요? 이번에 독립변수가 설정되지 않아서 이거는 당연히 틀리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본다라는 말 자체가 프로그램을 내가 독립변수로 상정했다라는 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10번의 경우는 조사론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지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평가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뭔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독립변수로 상정이 됐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 새로 출제될 수는 있지만 신규 출제 유형 앞에서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요. 최대한 쉽게 그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기본적인 암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응용의 문제지 모든 걸 다 암기해서는 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1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예. 1장 이제 20페이지의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인데요. 기출문제에서 이제 어떤 유형이 출제됐었는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볼게요. 412페이지에 1장하고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게 나왔었냐면 412페이지 보세요. 1번에 과학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 2번에 조사 연구에서 윤리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그 다음에 왜 사회복지 조사가 필요한가? 세 문제 나왔어요. 다행히 전혀 어렵지. 난이도로만 따지면 하예요, 하. 가장 쉬운 수준의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조사자가 규범적으로, 당위적으로 이게 맞아, 이래야만 해라고 판단하는 건지, 그 다음에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지,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윤리하고 관련해서 익명성 보장, 비밀 보장, 그 다음에 동료의 조언을 통해서 편견, 기울여지는 걸 방지한다든지 조사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해서 알리는 고지된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유도 질문을 해야 하는지. 자,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거저 먹어라 하고 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되는 거죠. 3번 사회복지조사가 왜 필요한가?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타당한, 상식적으로 타당한 수준에서 풀어라 하고 내는 문제예요. 사회복지 실천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조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연구자가 되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상담, 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의도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 이게 바로 인과관계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일종의 독립변수로 작용을 하고 내가 의도한 목표가 종속변수로 기능을 하잖아요. 이 둘 사이가 실제로 내가 기대한 인과관계를 내고 있는지, 그걸 규명함으로써 아, 내가 상담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구나, 바꿔 얘기하면 의도한 종속변수를 유발하고 있구나, 이게 개입의 효과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실천이나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 과제 중심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인지행동을 적용할 수도 있고 행동주의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이론을 이 문제에 적용했더니 의도한 결과가 나오더라. 이건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만약에 내가 정신분석 이론을 적용을 해서 개입을 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럼 내가 바꾸면 되는 거죠. 개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책임성이죠. 기본으로. 내가 개입한 것이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개입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실천가의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효과를 냈다라고 증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책임성도 고취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실천과 이론이 좀 더 과학적으로 탄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번, 2번, 3번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난이도 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상식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다시 20페이지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로 넘어올게요. 22페이지 이제 첫 번째 섹션에서는 지식이라는 화두를 꺼내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시험 문제에 요즘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간단하게만 그냥 얘기를 하면 우리가 왜 과학적 방법을 배우는가?
뭐죠? 현상에 대한, 우리를 둘러싼 현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잖아요. 알기 위해서, 달리 얘기하면 지식을 쌓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지식을 쌓는 방법이 꼭 과학적 방법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을 탐구하는 이 과목에서 배우는 과학적인 절차들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관습에 의해서든 권위에 의해서든 직관에 의해서든 누군가가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권위자다. 그럼 나는 잘 모르니까 옳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거를 권위에 의존해서, 혹은 대대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알게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새로 몰랐던 것에 대한 지식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뭐가 많아요? 오류와 편견 내지는 왜곡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형성하는 방법을 배워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24페이지.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조사론이라는 과목을 배우지 않아도 이미 현재 지식을 나름대로 쌓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지식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여러 오류들을 범하게 되더라. 해서 부정확한 관찰에서부터 신비화까지 9가지를 루빈과 밥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복지조사론 책에서 제시를 했어요. 얘가 2회 시험에서 2문제 정도나 나왔어요. 그 후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경향으로만 보면 비중이 굉장히 떨어지는 영역이에요. 근데 요거 이제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좀 지나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최근. 그런데 시험에 나왔던 거와 관련해서 요것만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과도한 일반화가 뒤에 나오는 분석 단위 오류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도한 일반화는 뭐예요? 소수의 사례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다수가 그렇다라고 판단 내리는 거. 그래서 내가 거기 예에 보면 몇 명의 유태인에게, 한 2~3명의 유태인에게 속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유태인은 다 뭐 사기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과도한 일반화예요. 소수의 사례에서 다수의 사례, 다수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분석 단위하고 관련된 오류 중에서 뒤에 개체주의 혹은 개별주의 혹은 개인주의 오류라고 하는 거하고 사례 문제가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세요. 많고 적음이에요. 사례의 많고 적음. 적은 사례에서의 경험을 다수에 적용해서 그렇다라고 확대해버리는 거. 아니요. 선별적인 관찰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연결이 돼요. 과도한 일반화는 내가 한두 명의 유태인한테 속았을 때 유태인은 다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과도한 일반화예요. 그런데 특정의 사람이 이런 과도한 일반화를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선별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눈에 사기꾼 같아 보이는 사람은 다 유태인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기꾼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유태인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사기꾼스럽다 싶으면 너 유태인이지 해서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유태인은 진짜 사기꾼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굉장히 정직한 유태인이 있어도 내 눈에는 유태인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태인인지 아닌지 신경도 쓰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만 유태인으로 자꾸 보여서 그 사람들만 확인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결국 과도한 일반화가 계속 확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과도한 일반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일종의 편견이죠. 과도한 일반화에 준해서 그 일반화에 해당되는 사람만 자꾸 선별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맞닿아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태인에게 속은 적이 있는 사람이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로 다 그래 라고 하게 되는 경우, 이건 이제 과도한 일반화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정직한 측면은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고 정직하지 않은 것만 자꾸 보게 되는, 이런 건 선별적 관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26페이지에 과학과 과학적 방법. 그래서 과학의 목적, 이것도 초기 시험에서야 나올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원론적인 문제로 시험 내지는 않죠. 그러니까 과학의 목적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궁극적으로는 현상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상에 대한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상, 그게 자연 현상이든